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10%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불과 하루 만인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했던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관세 판결 대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달리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면서 아침 일찍부터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관세 결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법적 한도인 15%까지 관세율을 높이면서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They did not mean to do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rather than less. I don't think they meant that. 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서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직구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800, 우리 돈으로 115만 원 정도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2파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미 대법원이 2파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소액 소포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상호관세와는 별개라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이 $800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 7월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대법원의 견제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무력 시위 같다면서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같이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추가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국 민주당 대권 잠룡들은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야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정부가 걷어간 불법 관세를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가져간 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직접 청구서를 보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관세 탓에 물가가 치솟아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 4천여억 원을 환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결국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정에 대한 공격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10% 관세와 대체 관세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gress has the ultimate authority to undo the tariffs that Trump had imposed a year ago and the tariffs that Trump has imposed today. And we hope our Republican colleagues will join with us in rejecting these tariffs.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think in the longer term, it still means new uncertainty. Because the White House has already answered that there are alternatives, and President Trump can find other trade sections, other tariffs, to impose those on his trading partners.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며 관세로 각국을 압박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대통령이 펜을 한 번 휘둘러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곤 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무려 28차례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여권 전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100여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 설전을 벌이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데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처리 등 투기 세력 척결에 나서는 등 지원 사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이 더는 불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선거가 100일 넘게 남은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 역시 동시에 나옵니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에 익숙해지게 될 경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절윤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으면서 내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 결집 후 확장 전략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초 쇄신안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도 했는데 이후 명확한 윤자련 언급 주문엔 확답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친한계 상대 중징계가 단행됐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 안팎에서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 사이 반감이 큰 한 전 대표의 제명이 절윤 선언 관련 운신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끔 좀 전략적인 인내라던가 전략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맞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기대했던 절윤 선언은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반복되는 요구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절연 요구에 응답하는 게 내란 프레임에 더 휘말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과 함께 지지층 다잡기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반발이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세력의 숙주,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고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도 힘을 보탰지만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의원이 공개 비판에 가세하거나 요구 관철을 위한 획기적 승부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입니다. TK에선 중진 의원 등 출마 선언이 줄을 잇지만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중량감 있는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이 당이 선거에 이길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무죄 추정 원칙 발언에 대해 재판 과정의 원칙일 뿐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하다 평가되는 대통령 임기 첫 지방선거, 당명을 바꾸고 공천 등 쇄신을 강조하지만 그 정도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70%까지 끌어올렸던 진화율이 28%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새벽 4시 확산 대응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대에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급경사 지형 때문에 야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 3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제 충남 지역에서 잇따라 난 대형 산불의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밤새 전국 곳곳에서 추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예보되면서 철저한 불씨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산등성 한가운데 새빨간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종로구 북한산 향로봉 구분응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 끝에 4시간 만에 꺼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450제곱미터, 150평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밤 9시 반쯤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금방 진화됐지만 최초 화재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비닐하우스 3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함양군은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근처 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는 도랑에 빠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한 대는 그냥 꼬꾸라졌고 한 대는 도로를 방해해갖고 그런 개인적인 가져갔고. 경찰은 부주의 사고라는 SUV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 면직 처리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그젯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주변 CCTV를 보면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을 향해 검정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차량입니다. 깜짝 놀란 시민이 다급히 몸을 피하는데 자칫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아수라장이 된 사거리에서 경찰,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수습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 청장이 몰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파손돼 있고 떨어진 차량 범퍼는 사거리 앞 인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올겨울은 여느 해보다 산불이 더 자주 나면서 지난달 말에는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라 산림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와중에 수장인 청장이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겁니다. 이어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 충남 아산, 대전, 울산, 경기 포천 등등 불과 며칠 새 산불이 난 지역들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영남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무려 120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배가 넘고 10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월부터 시작이었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열흘가량 앞당겼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북과 대구, 울산, 부산에 내려진 산불 경보가 처음으로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습니다. 대형 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영남 지역 건조주의보뿐 아니라 서해안 쪽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졌고 산림청의 모든 직원은 근무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상황을 총지휘할 산림청 수장이 음주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위를 확인하자마자 직권 면직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도를 넘는 기강회의는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해도 정해놓은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리 분석,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르면 이번 달 결과가 나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챗GPT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0대 여성 피의자는 피해 남성을 재우려 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리 분석,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실시한 검사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한창인데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의 공식 명칭은 PCLR로 전문가들이 피의자와 장시간 면담을 통해 이뤄집니다. 항목은 모두 20개 정도인데 문항 하나당 2점이 매겨지고 총점은 40점입니다. 여기서 25점 이상이 나올 경우 사이코패스로 판정합니다. 앞서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정유정 등이 25점 이상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바싹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충남 서산과 예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산에선 불길이 국가 석유비축기지 인근까지 번지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주변 도로는 강풍을 타고 흘러온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강한 바람에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근 국도 29호선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고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 근처엔 국내 최대 규모 석유 비축기지인 대죽자원산업단지가 위치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9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밭에서 소각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날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엔 충남 예산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선이 3km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진화장비 60여 대를 투입했지만 초속 7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산림당국은 오후 6시 40분쯤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엔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최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참여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는 참여를 하기에도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끝내겠다며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그 범위를 가자지구뿐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이름도 가자지구라는 말을 빼고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재 20여 개국이 가입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는 일단 공식 참여를 보류한 채 옵서버 자격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를 통해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 속에 유럽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À la mise en œuvre du plan de paix,
présenté par le président des États-Unis que nous soutenons sans réserve, mais non à la création d'une organisation telle qu'elle a été présentée qui viendrait se substituer. 우리에게는 모두 중요한 미국과 서유럽이 대치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평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국제법적인 측면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평화위 첫 회의에서 한국이 돈을 보탤 것이라고 공언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And I know that China is going to be involved. 앞서 트럼프는 평화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와인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맞닥뜨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평화위원회 참여를 놓고 고민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법원이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모의 시점과 궁극적인 목표는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2차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장기 독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수첩에 적힌 군 사령관 인사가 일부 실현됐고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헌법 개정과 재선에서 3선 같은 메모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에 결심했다고 판결문에 나오지만 모의 시작 시점은 적시되지 않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이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까지 입을 열지 않거나 아예 딴소리한 게 1심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에 따라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2차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대상에 노상원 수첩이 명시돼 있는 만큼 2차 특검도 노 전 사령관 조사에 공을 들일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와도 일부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올해 새학기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건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어려도 만 16세가 넘었다면 정당 가입이 허용됩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당장 이번 새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새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인 고3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선거 교육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겐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가르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 강사와 헌법학자들이 강사로 나서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도 교실 정치화라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사단체들은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 제도적 울타리가 없다면 결국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란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 토론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문제가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리며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글이 보안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산업 학계의 우려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 안보 처리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 검토의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구글이 줄기차게 지도 반출을 요청해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던 정부가 이번에 망설이는 건 미국 행정부가 전면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위험 피하려다가 IT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입는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거란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총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해서 2035년 기준으로는 GDP의 2%, 4%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이고 있고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분이 가장 큰 피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런 이용료와 국외 라이선스 비용 등 로열티 유출 손실도 연간 최대 1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국내 스타트 기업들이 API를 아무래도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구글 API를 쓸 것 같은데 그런 걸 쓰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외화가 해외로 가는 거죠. 한번 종속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에는 구글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애플은 데이터 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애플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현재 임대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보안 점검과 사후 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엄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에 과몰입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유럽에서도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범죄 노출 우려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착취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NS 규제 정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차단은 청소년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형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의 어떤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이 된 SNS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370명에 그쳐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증자 수가 35%나 급감한 건데 이를 보완할 심정지 후 장기 기증, DCD 도입 논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럭비 대표팀으로 2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건 윤태일 씨는 지난달 42살의 꽃다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퇴근길 불법 유턴 차량이 윤 씨를 덮쳐 아내와 중학생 딸만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도 유족이 고인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을 결정한 덕분에 4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힘들어한다라고 이제 신랑이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마저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바람대로 진짜 신랑 바람대로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루만 더는 이게 내 욕심이겠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지만 윤 씨처럼 마지막 순간 숭고한 결심을 실천하는 뇌사 기증자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24년 40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엔 370명으로 내려앉아 무려 14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영향이 컸는데 아직 심장은 뛰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가족이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명 치료 중단 환자의 장기도 이식할 수 있도록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DCD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5분 비접촉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심장이 다시 재박동이 되지 않으면은 심장사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적출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근에야 다시 발의되는 등 여전히 본격적인 제도화 시기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잇는 문제라 성급해선 안 된다 해도 매일 8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숨지는 현실 역시 엄중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만이 6년까지 늘어난 장기 이식 평균 대기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인명피해와 산불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작을 쌓아두고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화목 난로는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장작 더미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화마가 집어삼킨 집은 검은 재가 됐습니다. 지난달 8일 전북 부안과 무주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모두 나무를 연료로 쓰는 화목 보일러였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경기 평택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진 사고 역시 화목 보일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목 보일러와 화목 난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계절용 기기에서 발생한 화재 701건 가운데 화목 보일러와 화목 난로 관련 화재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잘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는 기름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어 화목 보일러나 화목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시골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난방비가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화목 보일러를 조금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칫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이 바깥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주변에 나무나 종이 상자 같은 땔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많이 연료를 넣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열이 되면서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거.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막히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관이나 이런 연통에 그런 쌓여있는 분진으로 인해서 물티가 외부로 비산이 되고 특히 여기와 같이 야산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시설 위주로 화목 보일러와 화목 난로 집중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 흔히들 데이터가 편향되면 결과도 편향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요. 우리가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AI의 편향성을 더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AI 비서 자비스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충돌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영화 주인공과 달리 특정 결과만을 바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AI는 질문자의 한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AI의 오류가 단순히 학습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질문 방식과 내용이 AI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 우리 제품이 최고지라고 묻는 식의 유도 질문 편향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AI는 제품의 단점을 가리고 강점만을 나열하게 됩니다. 정확한 답변과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걸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좋아요를 많이 누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도 사람의 편향성을 똑같이 담게 되는 현상입니다. AI의 결과물을 받아든 뒤에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이른바 소유 효과가 발생해 더 나은 대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은 뇌가 정보를 단순화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편향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려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뒤집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논리의 허점을 찾아달라거나 반대 입장에서 비판하라는 질문을 더 하는 것만으로도 AI가 놓친 사각지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AI의 잘못된 조언과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AI를 더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비운의 임금, 단종의 유배 이야기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8일째인 어제 관객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사극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왕의 남자가 500만을 돌파했던 시점보다 이틀 앞선 기록입니다. 이 영화는 왕위에서 쫓겨난 조선시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천만 아역 배우로 시작해 작품마다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온 배우 고화성 씨가 첫 정통 멜로 연기에 나섰습니다. 세대나 시대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배우답게 처음으로 선택한 사랑 이야기 역시 우리 사회에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왜 달려왔어요? 걸어와도 괜찮은데.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만나 비처럼 스며든 서로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는 이야기. 하반느 주연을 맡은 배우 고화성은 멜로 영화의 시작이 꼭 이 작품이길 바라왔습니다. 올해 지연됐잖아요. 그 사이에도 이제 멜로 작품이 제안이 오긴 했는데 저는 팝안으로 처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뭐랄까 좀 쉽게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그늘 속에서도 따스함이 묻어나는 원작 소설의 영화화 결과는 어떨지 기대하던 팬들이 많았는데 여성 주인공으로서 공을 들인 건 단순히 외적인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기성 배우가 새로운 외모를 도전하는 작품들 있죠. 과감한 도전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평생을 연구해온 사람, 외면당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의 눈빛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신 내면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원작 속 문장을 적어 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두려워요. 굳게 잠긴 그 방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것이. 언젠가 문을 열게 된다면 이제 다시는 그 문을 닫을 수도 잠글 수도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버려진다면, 그래서 다시 혼자 남게 된다면 세상의 빛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반느가 우리 사회에 건넬 위로는 물론 여성 주인공이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 연출이 특히 마음을 끌었다는 고화성. 달려왔어요. 이렇듯 그의 영화는 늘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15살에 만난 천만 영화 괴물. 그 자체로 꿈 같은 기회였지만 그렇기에 다음 단계를 향해 발을 내딛기까지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까 그냥 이때 사라져야 제일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내 자신이 좀 부족한 점이 드러날지언정 꾸준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버 좀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카메라 앞에 서온 끝에 20대 후반에는 우리 역사의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무한순 열사를 어떻게 보면 모두의 한국 국민이라면 모두의 뇌리에 한 가지 이미지가 딱 저장이 돼 있잖아요.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유관순은 함께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배우들에게 같이 연기했던 여배우들에게 참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회 주변부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90년대 직장 여성의 초상이 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지나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 한국이 싫어서에서는 불안과 행복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호 씨의 딸 역할을 맡으면서 오늘 한국 영화의 가장 어린 얼굴로 떠올라 우리 사회의 또 세대의 시절을 성실하게 기록해온 지도 어느덧 23년. 배우 고화성에게 한국의 정서가 담긴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게 된 이유입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뭔가 의도치 않게 제 뭐랄까 관객분들이랑 좀 친근감이 들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오랜 세월 존재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송재입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건조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살짝 지납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하지만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벌써 12도고요. 대구가 영상 6.2도, 부산도 14.6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1도, 대전이 15도, 대구 21도, 울산도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